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민 교수님의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라는 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다는 거, 독서라는 거는 정말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책을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사고의 경지라든지 생각하는 거,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독서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기도 하고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기도 하고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모든 책을 다 그렇게 모든 책이 우리에게 다 도움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책을 우리가 골라야 할까? 좋은 글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정민 교수님의 글이 이게 독서, 신사고 독서죠. 신사고 독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이 글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야 되는 건 어떤 책이 좋은 책이고 그 책을 선택해서 우리가 책을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이걸 읽어본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래 먼저 알고 가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정민 교수의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라는 이 글은 경수필이에요, 여러분. 경수필이라는 건 여러분 요 경이 무슨 뜻입니까? 가볍다라는 뜻이죠. 가벼운 수필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미셀런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벼운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갈 때 우리가 경수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중수필이죠. 중수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과제로 논문을 쓰는 과제들을 주신단 말이야. 그럴 때는 조금 전문적인 교양이 아니라 조금 전문적인 글들을 써야 하잖아요. 그런 글들을 우리가 중수필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그에 반해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내 생각들을 제시해주는 글 이런 것들을 경수필이라고 얘기하고 이 글은 경수필에 속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이 경수필의 주제와 관련된 핵심 소재는 무엇이었냐? 옛사람들의 독서법입니다. 이 정민 교수님이 한양대 국문과 교수님이신데 18세기가 전문가세요. 18세기의 실학자들 있죠? 박지원이라든지 이덕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연구해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던 문학적인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 학자들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신 거지. 그래서 옛사람들의 독서법을 주제와 관련된 핵심 소재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현대인들이 어떤 독서를 해야 할지 그들에게서 좀 배워보자 라는 글을 쓰셨다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는 관련한 자성어로 뭐가 있을까? 옛 것을 가지고 와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독서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잖아. 그럼 이런 관련한 자성어가 바로 뭔 거야? 옹고지신이 되는 거죠. 그죠? 옹고지신 무슨 뜻이에요?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 옛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간다든지 현재의 어떤 현상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옹고지신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 옹고지신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제 읽어볼게요. 이 글은 옛사람들의 독서법을 제시해서 자신의 독서 목적자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체크한 것들은 여러분 빈칸을 썼을 때 빈칸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 독서 목적이라는 것이 항상 있고 그 독서 목적에 맞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책을 선택해서 적절한 독서 방법으로 읽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자, 이 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에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3개가 될 거다. 그 얘기인 거야. 첫 번째 뭐야? 독서 목적에 맞고 또 책도 어떤 책? 가치 있는 이 책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독서 목적에도 나는 맞아. 그리고 가치 있는 책도 선택을 했어. 그런데 독서 방법이 잘못되면 또 안 된다는 거야. 올바른 독서 방법을 선택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다. 자,
포인트가 되는 세 단어 뭐다? 독서 목적, 가치 있는 책, 올바른 독서 방법. 이게 포인트가 될 거다.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가십니다. 즉, 자, 조선시대라 그랬어. 조선시대 학자들의 독서법을 예로 들어서 예로 들었구나. 예시가 굉장히 많이 쓰일 거라는 얘기겠구나. 그죠? 요거 설명 방식도 알고 갈 수 있겠다. 자신에게 적합한 독서 방법을 찾아 익히는 과정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특징 보십니다. 독서와 관련된 보편적 경험을 환기해 화제를 제시하는 거. 화제를 제시했다는 건 여러분 뭐 어디서 글의 구성 단계 상으로는 처음 부분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화제를 제시하지.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게 뭐야? 라는 거를 처음 부분에 제시해 주는데 그때 뭐 어떻게 할 거다? 이분은 독서와 관련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거다라는 거죠. 맞춰서 같이 보시면요. 처음에 내용이 뭐였어? 누구나 삶에서 마음 깊이 간직한 책이 존재한다. 요게 이제 서두 부분이 됐다. 그 얘기예요. 됐죠? 보편적인 경험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게 특징 첫 번째야. 두 번째,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독서의 목적을 열거해 줄 겁니다. 자, 중간 부분에 나오게 되겠죠? 다양한 독서의 목적을 굉장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열거해서 설명을 해줄 거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독서의 방법도 설명해 줄 겁니다. 여러분 이따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봐요. 독서의 방법을 설명할 때 비유를 쓰고 있는데 비유 중에서도 어떤 비유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서의 방법도 설명을 해줄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답을 해.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문답법 혹은 자문자답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시 본문에서 확인하고 가실 겁니다. 이런 네 가지의 서술 방식들을 사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책을 선택해서 적합한 독서 방법으로 읽어야 돼 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처음, 중간, 끝이라는 3단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 중간이 가장 중요한데 중간에 뭐가 나올 거다? 옛사람, 새 사람이 나올 거야. 홍석주, 이익, 김득신이라는 요 세 분의 조선시대 학자들의 독서법을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독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아가게 될 거라는 거. 마무리 부분에서는 여러분 목적이나 가치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여기 앞부분부터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마무리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강조하는 게 하나가 더 생겨나는데 그건 뭐냐면 수준이야. 수준. 수준도 되게 중요하겠지. 독서의 목적. 예를 들어 내가 뭐 조선시대 어떤 실학자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실학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을 할 거야. 그런데 이 조선시대 이 학자에 관해서 정말 전문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예를 들어 정민고 교수님 같이 그런 전문가가 쓰신 책을 가치 있는 글을 골랐단 말이야. 그런데 글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고등학생인 내가 읽으면 무슨 단어가 뭐 이렇게 한 4-5문장 중에 한두 개씩 단어를 모르겠는 거지. 그러면 한 페이지에 막 모르겠는 단어가 막 10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글이기 때문에 독서 수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그 독서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 부분에서는 수준에도 맞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글을 끝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전체적인 핵심 내용들은 여기서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요거 하고 넘어가야 된다, 여러분. 본문 가기 전에 요것도 되게 중요해.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을 정민 교수의 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신사고 독서가 정리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에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기준. 3가지 기준 뭐 여기 적어놨죠? 독자, 그리고 글, 그리고 맥락이라는 3가지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이게 좋은 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별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독자라는 기준에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학업, 교양, 문제 해결, 여가,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 독자의 목적에 맞는가
내가 예를 들어서 독자야.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목적이 있어. 독서 목적이 있어. 뭐, 학업의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는 그냥 교양을 위해서, 또는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좀 얻고 싶어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코딩이 되게 궁금해. 코딩 책을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면 굉장히 디지털적인 세계로 넘어갈 텐데, 내가 그걸 무지하면 안 되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코딩 책을 샀단 말이야. 그게 독서 목적인 거지. 또는 선생님은 꼭 이래. 시험 기간이 되면 왜 이렇게 소설이 읽고 싶은지 몰라. 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지. 여가를 위해서 책을 읽고 싶단 말이지. 그럴 때 내가 전공서적을 읽진 않을 거잖아. 뭐 소설책 또는 만화책 이런 굉장히 조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구하게 될 텐데, 그렇게 여가를 위한 것도 독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또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뭔가 심리학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타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런 독자의 목적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독서의 목적에 맞는지를 봐야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독서 목적이라는 건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독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충족하는가? 관심사랑 잘 매칭이 되어 있는가? 독자의 배경 지식과 읽기 능력에 맞는가? 아까 얘기했죠? 수준에 맞는가? 요 세 가지 정도가 독자에 속하는 거고, 요 독자 수준에서의 요 세 가지, 독서의 목적, 그리고 관심사와 흥미에 잘 맞나? 수준에 맞나?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독자 수준에서 따져봐야 우리가 좋은 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됐죠? 두 번째, 글 수준에서도, 글이라는 기준에 맞추어서도 우리가 좋은 글을 선택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기준이 되는 거, 글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들이 뭐가 있느냐 보면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 글의 내용이 믿을 수 있어? 신뢰성인 거지. 이 글은 믿을 수 있는 글인가? 요거. 또 글의 내용이 이치에 맞는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진 않아? 이런 걸 따져볼 수 있어야 되겠지. 타당성이 있는가? 타당한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글의 내용이 너무 편협하거나 어떤 한 특정한 선입견에 치우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공정한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글의 내용이 읽기 쉽게 쓰여 있는가? 이걸 여러분 이독성이라 그래. 이독성. 쉬울 자를 쓰는 거지. 이독성이란 단어, 개념어 알고 가십니다. 자, 다시 이독성이라는 건 뭐다? 글의 내용이 읽기 쉽게 쓰여져 있는가? 글이 너무 어려우면 독자의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가 되어버리잖아. 그러면 안 되겠죠.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사랑하려면 분명히 이독성을 글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살짝 다른 개념, 글이나 책의 편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행간이라든지 글의 어떤 폰트의 어떤 크기라든지, 또 한 페이지 안에 있는 글의 어떤 글자 수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집이지, 편집. 이게 좀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걸 뭐라 그런다? 이걸 가독성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독성과 가독성이라는 개념은 좀 여러분 낯설죠? 우리 좀 알고 가십니다. 요 5가지의 기준, 요 구성 요소들이 글이라는 기준에 속해서 좋은 글을 선택할 때 살펴봐야 될 요소들이 될 거다라는 거야. 됐죠? 5가지. 다시 선생님이랑 정리해봐. 뭐 있었어? 글을 믿을 수 있어? 신뢰성. 또 내용이 정말 이치에 맞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타당성. 또 뭐야? 내용이 좀 편협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해? 공정성. 또 내용이 읽기 쉽게 쓰였어? 뭐예요? 이독성. 기억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집이 좀 읽기 편하게 되어 있어? 가독성. 요 5가지 암기하실 수 있죠. 요 5가지가 글이라는 수준에서, 글이라는 기준에서 좋은 글을 선택하는 그런 요소들이 된다라는 거. 되죠? 그리고 마무리. 맥락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맥락. 맥락과 관련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독자와 글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거잖아. 맥락. 글과 필자에 대한
독서 공동체의 평가가 긍정적인지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독서 공동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고등학생 독서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또는 현대인이라는 독서 공동체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이 독서 공동체가 그 글이나 필자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글을 택하는 것이 우리가 좋겠지. 독서 공동체, 예를 들어 현대인들이 뭐 한 2, 3%만 이 글이나 독자에 대해서 글이나 필자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고 나머지 한 97%의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글은 좋은 글이라고 사실은 얘기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됐죠. 또 여러 세대, 이거는 이제 한 세대로 본다면, 독서 공동체는 한 세대만의 문제라면 긴 시간 동안 검증된 가치 있는 글인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그거를 스테디셀러라고 얘기하고, 그 스테디셀러가 더 이렇게 시간의 깊이가 길어져가지고 아주 오랜 동안 막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그거를 고전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검증을 받은 글들이 되는 거지. 이게 뭐야? 맥락이야, 맥락. 맥락과 관련된 어떤 구성 요소들이 돼요. 그러면 이런 독서 공동체의 평가라든지, 또는 세대를 거쳐 검증된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런 맥락들을 도대체 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냐면, 독자 개인의 평가를 보완해주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게 바로 이 맥락이에요. 나는 그 글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독서 공동체나 여러 세대가 그걸 검증해주면 훨씬 더 뭐가 되는 거야? 객관성을 갖추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글을 선택할 때는 이런 객관성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맥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좀 파악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정리해보세요.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뭐다? 독자, 됐지? 그리고 글. 하나 더, 맥락. 됐지? 독자에서는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독서의 목적에 맞나? 관심사에 맞나? 그리고 수준에 맞나? 이게 독자라는 기준점에서 봐야 되는 요소들이다라는 거고. 자, 머릿속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죠? 보지 말고 선생님 따라가지고 자꾸 얘기 한번 해보세요. 글이라는 기준에 맞추어서는 5가지를 볼 거야. 뭘 알아봐야 돼? 신뢰성, 타당성, 그리고 뭐가 있어? 공정성이 있었어. 그리고 글이 쉽게 읽혀지는 거 뭐야? 이독성이야. 편집이 쉬운가? 뭐야? 편집이 읽기 쉽게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가? 그게 가독성. 5가지를 본다. 맥락은 뭐다? 독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그 독서 공동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좋은 글이라고 검증이 좀 된 건가? 다시 말하자면 이 2개를 통해서 내 생각이 좀 객관성이라는 것을 갖출 수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할 때 좋은 글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 글이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빨강색으로 이렇게 체크해놨잖아요. 좋은 글 선택하기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단원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보고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이제 본문 빠른 속도로 좀 가봅시다. 독서의 목적과 가치가 있다. 요거 열거 되는데, 목적, 여러분 쉽죠? 뭐 있지, 공부에 도움. 이건 주로 참고서, 자습서 이런 거 되겠다, 그치? 교양을 쌓기 위해서, 선생님이 코딩 지식을 얻기 위해서 코딩 책 하나 샀다고 그랬잖아. 또는 막 유튜브가 좀 궁금해, 유튜브 책을 하나 산다든지, 뭐 이런 것들, 교양을 쌓기 위해. 이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도 될 수도 있겠다. 그지? 또 여가를 즐기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이런 몇 가지 정도, 5가지 정도로 우리가 독서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독서는, 책을 읽는다는 건 어떤 가치가 있느냐? 내가 가보지 못한 곳, 겪어보지 못한 일, 갈 수 없는 옛날도 책을 통해 자유롭게 오가.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책을 통해 얻게 되는 이런 것들을 모두 간접 경험이라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건 아주 제한적인데 이거를 확 지평을 넓혀주는 거지.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책의 가치다. 첫 번째. 2번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
선생님 어떤 경험이 있냐면 중학교 친구들을 논술 수업을 했었는데 어떤 친구가 어떤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이 현대사회 굉장히 사회가 험악해져 가고 있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막 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되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남자친구가 전혀 이해를 못했단 말이지. 그런데 책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그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책을 가지고 책이라는 텍스트를 놓고서 같이 막 얘기를 나눴어.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나눈 뒤에 생각이 바뀌었어. 아, 그런 걸 불안해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성들을 조금 더 배려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 남자친구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게 해주는데 책만한 게 또 없다라는 생각을 선생님 그때 좀 했었거든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야. 또 상대와의 대화에서 화제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줘. 어떤 친구가 나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고민이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이런 책을 읽어봤더니 이 책에서 왜 우리는 그냥 또래들 우리끼리끼리 만나잖아 유상종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떤 고민을 얘기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 비슷하거든 수준이. 그런데 내가 정말 깊이 있는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아주 쉬운 이독성과 가독성을 갖춘 책을 내가 읽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나와는 정말 생각의 깊이가 다른 아주 깊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글을 읽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그 친구한테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아주 깊이 있는 조언을 또 해주게도 되는 거지. 그래서 화제를 아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독서의 가치야 라는 거 여러분들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독서의 목적과 가치가 있다라는 거 짤막하게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올바른 독서를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뭐 전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그거는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이미 설명했죠. 목적에 적합한 책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건 가치 있는 책이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결합돼야 돼? 독서의 방법이 선택이 잘 적절하게 돼야 된다. 이게 세 가지 핵심어가 올바른 독서를 위한 조건에 나왔다. 됐죠? 그걸 이 글이 어떻게 풀어놓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밑에서 잠깐 정리했어. 한번 보세요. 옛사람들은 정독이라는 건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고 섬세하게 읽는 거잖아. 그런데 그 정독을 하기 위해서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독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항상 선생님 정독이 더 좋은 독서 방법이에요? 아니면 다독 많이 읽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딱히 이렇게 정해진 올바른 독서 방법이 딱 하나로 정해진 거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옛사람들은 두 개를 섞어 했어. 정말 정독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꼼꼼하게 읽기 위해서라도 뭐 했어? 많이 읽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라색으로 체크한 거는 빈칸이 나갔을 때 넣어줄 수 있을 만큼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독과 정독을 거꾸로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 옛사람들이 정독을 위해 정말 이 저자가 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100% 이해하는 정독을 하기 위해서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아주 많이 읽는 다독을 먼저 하기도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 그 순서대로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결론적으로 올바른 독서 방법에 정독이 가장 좋은 거야 다독이 정말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 둘 다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됐죠? 독자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독서 방법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독자가 좋은 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 100% 다 좋아 이게 아니고 모든 책이 다 좋지 이게 아니라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글을 찾아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독서의 출발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단락에서 사용된 표현법의 문답법이 있는 거지. 아까 특징의 선생님 얘기했죠?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하는 자문자답법이 쓰이는데 그게 요 단락이야. 그 문장 선생님 가지고 왔어요.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목적에 맞으며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읽어야 한다. 요 얘기지. 세 가지 핵심어를 답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질문하는 형식을 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답법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독서의 방법을 비유를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감각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해주는 문장도 있었어. 너무 재밌는 문장이어서 자, 여러분 보고 가시죠.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을 해서 음미하는 그런 독서 방법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 뭐야, 하나를, 손은 어때? 풀을 하나를 이렇게 입속에 집어넣고 이거를 계속 씹잖아. 그리고 첫 번째 위로 이렇게 내려보냈다가 다시 위로 올려가지고 또 씹고, 이게 되새김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계속 물고 씹고 뜯고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원관념이 뭐가 된다? 정독이 된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처럼 쓰였으니까 비유 중에서도 직유법이 쓰였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고래가 큰 입을 벌려 물고기와 새우, 뭐 물고기, 새우, 뭐 물고기 종류도 가리지 않고 새우 종류도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확 삼켜버리는 거. 용관념 뭐다? 다독이겠구나. 많이 읽는 거지. 많이 읽는 거. 자, 뭐뭐 하는 듯 했으니까 역시 뭐가 쓰였구나. 비유 중에서도 직유가 쓰였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독서를 위한 전제 조건 세 가지를 설명할 때 문답법과 비유가 사용이 됐다라는 거 정리해 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옛사람들의 독서법을 세 분의 사례를 통해서, 사례죠?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홍석주라는 분이 그 첫 번째야. 이분은요, 목적에 따라서 읽는 책을 달리해서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막 함께 읽어서 다독하신 분인 거지. 이분은 다독을 하셨는데 목적에 따라, 예를 들어서 거기 글에 실제로 나와요. 여러분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본문이랑 같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여가에 읽는 책, 뭐 화장실에서 읽는 책 따로, 뭐 침대에서 읽는 책 따로, 또 뭐 책상에서 읽는 책 따로, 이렇게 책이 다 따로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한꺼번에 막 하루에도 막 책을 돌려가면서 여러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읽었다 라는 얘기야, 홍석주라는 분이. 또 그러다가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내용이 나오면 관련 주제의 책들을 다 모아.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제 논술 수업할 때 그런 거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정약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 그럼 정약용이 쓴 아주 다양한 책과 정약용에 대해서 또 쓴 책들 다 모으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또 막 읽는 거야. 그래서 정약용이라는 실학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주제가, 하나가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주제가 딱 나타났을 때 관련 여러 서적들을 한꺼번에 가지고서 막 읽어가는 거지. 그래서 깊이를 넓혀가는 그런 독서 방법이 홍석주의 독서 방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쁜 중에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폭넓게 읽었다. 그래서 홍석주라는 이 학자는 주로 다독을 했던 학자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분의 그 독서에 대한 견해가 직접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직접 인용이라는 거 여러분 뭐야? 그 사람의 말을 따옴표를 탁 쳐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잖아. 이분의 말 좀 읽어볼까? 비록 아주 바쁜 중에도 한 글자를 읽을 만한 틈이 생기면 한 글자라도 읽는 것이 옳다. 선생님은 이 홍석주라는 이분의 이 문장을 읽고 되게 반성했어. 선생님은 시간이 없으면 오늘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이랬거든. 그런데 와, 한 글자를 읽을 만한 틈이 있으면 한 글자라도 읽으라 그러네. 그 선생님도 그래 보려고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홍석주라는 학자, 조선시대 학자의 글 읽는 독서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익이에요. 이익은 질서법. 질주하다, 여러분. 아시죠? 질주하다. 빠르게 달리는 거잖아. 그런 글서. 빠르게 적어내려가는 그걸 질서법, 이것도 개념어니까 알고 가십니다. 뭘 만들어내셨는데 이건 뭐냐면 책을 읽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홍석주의 이 문장을 읽고 나 하루에 30분이라도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잖아. 그럼 그걸 막 재빨리 기록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 질서법이라고 얘기한다. 왜 그걸 기록했을까 생각을, 기억은 그때그때 붙들어 두지 않으면 금세 달아나 버리는 거지. 막 선생님이 생각했어. 나 진짜 오늘부터 30분이라도 책을 읽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지. 선생님이 메모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지 뭐.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딱 책에 이 어떤 종이에다가 메모를 해서 딱 붙였어. 그러면 생각할 수 있게 되겠지. 떠올라서 그걸 실천할 수 있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빠른 속도로 항상 기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을 읽다가 떠오른 의문, 생각이 있잖아? 그럼 이걸 막 조사를 하셔. 그리고 자기 생각도 덧붙이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냈다가 그걸 책으로 펴냈어요. 오, 좋은 방법 아닙니까? 요즘에 너도 나도 작가가 되는 그런 시대가 또 됐잖아요. 선생님 이 생각, 이걸 보면서 아 그래, 떠오르는 생각들을 계속 메모해 가고 그걸 모아서 책으로 엮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누가 이미 그렇게 하셨어? 조선 후기 학자인 이익이라는 분이 이미 그렇게 하셨었구나. 와, 대박.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김득신. 이분도 독서하면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훌륭한 문장이나 좋은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셨대. 이분은 주로 정독을 좀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 사람의 독서 방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눠야 돼. 분류. 나눠가지고 홍석주의 독서 방법은 어떤 것이었고 이익의 독서 방법은 뭐였고 김득신의 독서 방법은 뭐였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 범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5개가 딱 나올 때 아 요거는 홍석주, 요거는 이익, 요거는 김득신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됐죠? 그리고 나서 올바른 독서 방법에 대한 이제 필자의 생각이 저자의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앞에 있던 얘기들을 반복하기도 하고 조금 새로운 얘기를 덧보태기도 하고 보십시다. 독서의 목적, 수준, 독서 방법과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 여러분 독서의 목적에 맞는 글, 가치 있는 글을 독자의 수준에 맞춰서 골라내는데 거기에 올바른 방법과 전략을 세워가지고 글을 읽어야 돼 라는 얘기가 필자의 입장이야.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본다면 자신에게 꼭 맞는 독서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는 전략을 짤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전략에 따라서 균형 잡힌 독서가 필요해. 너무 한쪽에 일방적인 생각만 들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균형 잡힌 그런 책들을 골라낼 줄 알아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내가 고르면 내 취향만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 유튜브 보면 그렇잖아. 내가 보던 영상만 보잖아. 그리고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내 취향에 맞는 것만 골라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조언을 해주는 조력자가 좀 있으면 너무 좋은 거지. 보고 너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편중돼 있으니까 요런 글을 읽어보는 건 어떠니? 또는 요런 영상을 좀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조언자가 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랬을 때 좀 균형 잡힌 독서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렇구나. 오늘은 내가 이런 책을 요 A라는 관점의 책을 읽었으니까 다음에는 F라는 관점의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력자의 얘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들 또는 선배들의 독서법에 관한 책을 좀 찾아서 읽어서 자신에게 좀 적용해 보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용된 표현법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유추가 있어요. 이 유추를 여러분 학교에 따라서는 그냥 비유로 설명하고 넘어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왜? 유추 안에 이미 뭐가 있기 때문에 비유라는 방식이 이미 있죠. 근데 유추는 비유를 가지고 와서 추론하게 해주는,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고 특정한 언어 형식이 쓰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단락은 유추가 쓰인 게 맞다라고 선생님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그냥 비유다라고 설명하고 넘어갔을 수 있다. 괜찮다. 라는 얘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유추를 하냐면 병증이 있어. 병증이라는 건 병의 증상, 줄임말이야. 그러면 이 병증에 알맞는 약을 처방받게 되잖아. 마찬가지로 요 표시 마찬가지로 다시 말해 유사하게 독서의 목적과 필요와 수준이 달라. 이건 병증이야. 이건 병증. 이게 원관념인 거죠. 원관념. 이게 병의 증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병의 증상에 맞게 처방이 다 달라지잖아. 그럼 독서의 목적이나 필요나 수준에 맞게 뭐가 달라져야만 하는 것이다? 약의 원관념은 뭐가 된다?
독서의 방법과 독서 전략이야. 독서의 목적, 필요, 수준에 맞게 뭐가 달라진다? 독서의 방법과 독서의 전략은 달라져야만 한다. 병의 증상에 따라 약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유추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 A와 마찬가지로 B도 그렇다 라는 언어 형식을 가지게 되는 유추가 여기에 쓰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유도 쓰였죠. 어떤 문장 선생님 가지고 와서 독서는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울이다. 어떻게 돼버렸어? 독서 이퀄 거울 해서 독서의 의의를 정리해준 문장을 쓰셨거든요. 여기엔 뭐가 쓰였어? A 이퀄 B 해서 은유법, 비유 중에서도 은유법을 써서 되게 멋진 문장. 독서는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울이다.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를 지으신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글 뒤에 독서와 관련된 글을 비교 점검하는 독서 역량 기르기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선생님은 이제 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지금 영상이니까 많이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독서와 관련된 글들을 다양하게 주고 이 글쓴이 입장과 동일한 걸 좀 찾아봐. 또는 차이점이 뭐 있는지 한번 찾아봐. 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 있는 보기를 좀 가지고 왔어. 쇼펜하우어 너무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올바른 책의 선택 이라는 책이 있는 거지. 거기에 문장을 보니까 이런 말들을 쓰신 거지. 쇼펜하우어가 읽은 내용을 기억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위장의 활동과 동일하다. 입에 맞는 음식이 구미를 자극하고 많이 먹히는 것처럼 흥미를 이끄는 소설. 내 흥미, 독자의 흥미. 바꿔 말하면 자신의 사상, 체계 및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이란 단어도 나와 있다. 그지?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선택하는 항목이 중요해. 그래서 책 선택의 기준에 독서의 목적, 필요에 부합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라는 얘기를 앞에 있는 정민 교수의 글이랑 마찬가지로 하고 있구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정신을 위한 청량제로서 우리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으로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경험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네. 이분은 이제 올바른 책이라는 게 고전이구나라는 거 우리 알 수 있다. 고전의 대가들이 남긴 작품을 읽는다면 얼마 안 가서 정신의 진보를 느끼게 될 거다. 와, 우리 정신이 훨씬 더 이렇게 높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래. 고전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낼 만큼 작가의 위대한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이지. 그 작가의 위대한 정신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 우리도 정신이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게 될 거라는 얘기죠. 30분이 남아 그들이 남긴 예술을 접하게 되면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생활에 지닌 감성도 날카롭게 일어선다. 이건 뭐야? 좋은 글의 가치죠. 성장을 이끌어주고 풍요롭게 하고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시간을 초월해서 소통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글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의 올바른 책의 선택이라는 글과 정민 교수의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라는 이 책이 책 선택의 기준과 좋은 글의 가치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참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됐죠? 자, 여기까지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법이라는 정민 교수의 글을 통해서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독서 방법으로 독서의 목적에 맞는 독서 방법을 적절하게 잘 세워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짜면서 독서를 해야 하는구나 이런 내용들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정리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내신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이 보라색 여기는 빈칸으로 나왔을 때 써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 한 편의 글이 머릿속에 잘 정돈이 되고 시험을 치르러 갈 수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